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폴로지 수업에 이제 챕터 7을 계속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7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7.3의 sub섹션까지 마무리했었습니다. 7.3.6에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7.4부터 챕터 7을 마치는 부분까지 계속해서 첫 번째 영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리에 보시면요. 각각의 언어들은 그 각자의 어떤 uniqueness, 그래서 고유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러한 고유한 특성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언어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보편성 내지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도 유의해서 유념을 하자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다름이 아닌 타이폴로지라는 이 챕터의 제목으로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다면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5가지의 언어를 대표적으로 보았었고요. 그 5가지 언어가 어떤 특정한 morphological process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어떤 다른 프로세스는 상대적으로 덜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들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자, 오늘은 7.4에 있는 Ways of Characterizing Languages.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몰폴로지 또는 형태론에서 언어들을 형태론적 측면으로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특별히 가장 크게는 4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그 4가지 어떤 종류로 나누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그 블랙 포인트 보시면요. We will look more closely at different ways we may classify the morphology of languages and how various classifications illuminate the nature of language.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 언어들을 형태적인 측면에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This enterprise is called typology. 그래서 이 챕터의 제목인 typology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 유형들로 언어를 어떤 특정 정해진 유형들로 나누게 된다는 것이고요. subsection 7.4.1에서 the fourfold classification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4가지 측면에서 4가지의 어떤 종류로 나누고 있는데 그 4가지가 첫 번째 블랙 포인트에 보시면 four morphological types에서 isolating, 고리고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또는 이거를 다른 말로 analytic이라고 해서 분석적이라는 표현이죠, 이게. 그래서 isolating 또는 analytic 한 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통 뭐 교차고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agglutinative라는 로 구분이 되는 그러한 언어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fusional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polysynthetic, 그래서 어떤 뭐 통합적 내지는 종합적이라는 표현이긴 한데 이러한 언어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 이것들이 각각의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는지도 역시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이제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isolating or analytic language is one in which each word consists of one or only one morpheme. 그래서 한 단어가 하나의 형태수로 이루어진 그러한 언어를 isolating 혹은 analytic language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가 밑에 보시면 Vietnamese에서 베트남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41번에 보시면 뭐 Hai나 China 또는 덩호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첫 번째 단어는 to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 단어는 그것의 classifier, 개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뭐 단위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호 하면 그게 watch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뭐 B에 41B에 나와 있는 예문도 마찬가지로 한 단어가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의 몰핌으로, 즉 하나의 형태수로 이루어진 하나의 형태수인 그러한 경우에 isolating 혹은 analytic language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언어로는 Mandarin, 우리 앞에서 보았던 Mandarin Chinese 있었죠. 그래서 Mandarin comes closest to being an isolating language. Although Mandarin has abundant compounding, it has little that would count as morphological inflection. Like Vietnamese plurality
죄송합니다. Plurality, tense, and aspect are all expressed by separate words. 그래서 이 베트남어나 또는 Mandarin Chinese, 중국어죠. 에서는 뭐 각각의 모든 형태소가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서로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unlike isolating languages, 두 번째의 종류가 나와 있네요. agglutinative language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agglutinative, gluten, 즉 중간에 glutin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gluten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접착제, 접착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붙어 있다란 뜻인데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agglutinative languages have complex words. 그래서 복잡한 complex words가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furthermore, those words are easily segmented into separate morphemes and each morpheme carries a single chunk of meaning. 그래서 이 언어에서는 agglutinative language에서는요. 어떠한 단어가 하나의 몰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몰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그거를 분석을 하면 여러 개의 형태소가 나올 테고 그 각각의 형태소들은 또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에 42, 43의 Turkish 우리가 앞서 보았었죠. 42, 43에 나와 있는데 뭐 evy가 house이면 evy는 뭐 definite accusative가 되고 뭐 evy는 genitive가 되고 이와 같이 여러 개의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여러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그 형태소들이 분석이 되면서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단어를 이룰 때는 서로 붙여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는 a fusional language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fusion이라는 게 어차피 융합 뭐 이제 이런 뜻인데 이 얘는 like an agglutinative language allows complex words. 그래서 이것도 역시 complex words, 복잡한 단어를 이렇게 여러 개의 형태로 이루어진 구성된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but its morphemes are not necessarily easily segmentable. 이게 조금 다른 점이죠.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agglutinative language에서는 이 여러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지고 각각의 형태소가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잘라질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퓨저널인 경우에는 워낙에 이렇게 융합이 잘 돼 있어서 세그멘트 하기가 즉 나눌 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everal meanings may be packed into each morpheme and sometimes it may be hard to decide where one morpheme ends and another one starts. 그래서 하도 이게 강력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몰핌들이 몰핌을 이렇게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디까지 분석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잘라내야 되고 또 어디서부터 새로운 몰핌이 시작되는지를 알 수가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라틴이 나왔는데요. Latin is a good example of fusional languag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whereas it is easy in Turkish to separate off one morpheme that means plural and another that means genitive, it is not possible to find separate morphemes that go with those concepts in Latin. 그래서 라틴에서는 예를 들자면 44번에 나와 있는데요. girl, nominative가 되겠고요. singular은 puella, 그리고 plural은 puelli 이렇게 되죠. 그리고 genitive인 경우에는 puelli, 그리고 puellarum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게 이제 물론 nominative plural이 puella가 되고 또 genitive singular가 puella가 되기 때문에 사실 singular 아마도 그냥 예측하기로는 nominative이면서 singular는 아가 붙었나? 하고서 plural 때는 거기에 애를 붙이면 되겠구나 했는데 또 genitive에서는 또 애가 또 붙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붙어있는 애라고 하는 morpheme 내지는 이 하나의 그 사운드는 도대체 그냥 singular genitive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plural nominative를 얘기하는지가 좀 애매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확실하게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를 우리는 fusional language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polysynthetic language가 되겠고요. 이 언어에서는 words are frequently extremely complex and consisting of many morphemes, some of which have
meanings that are typically expressed by separate lexemes in other languages.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언어는 굉장히 더 복잡해지게 되는데 extremely complex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래서 많은 모피임들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의 단어가 굉장히 많은 모피임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중에 몇 가지는 또 다른 언어에서는 각각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렉셈, 어휘소들로 표현이 되던 것이 여기서는 이게 모두가 다 붙어서 여러 개의 모피임이 다 붙어서 어떤 뭐 이렇게 의미를 동시다발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세그멘터블 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앞선 그 섹션에서 보았던 니시나베모인이라는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는 could easily be characterized as polysynthetic 했어요. Remember that it not only has an intricate inflectional system but forms complex words out of two or more bound bases. 그래서 그 45번에 얘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These forms can then act as basis for all the inflectional affixes that attach to intransitive verbs in this language. 그래서 45번에 보시면 데우니케라는 게 have an ache in one's arm. 와우. 그래서 이 하나의 단어처럼 보이는 것이 이렇게 정말 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분석을 한다 그러면 데우가 sore, nick가 arm, 그리고 애가 have다 하면 그리고 북이아나에라고 하면 have a broken nose 이렇게 해서 이거를 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하나의 단어고 이 하나의 단어가 마치 하나의 구가 되고 있죠. 하나의 단어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의 구가 되고 있어서 정말 많은 몰핌들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고 뜻도 이렇게 다른 언어에 비하면은 사실 하나의 단어가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퓨저널보다는 더 나아간 그래서 polysynthetic language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부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크게 한번 대별을 시켜봤고 이제 subsection 7.4.2에 보시면 the index of synthesis and index of fusion 그랬어요. 자, synthesis라는 단어가 앞에서도 polysynthetic 하면서 나왔었는데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종합, 통합, 합성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퓨전이라는 건 융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용어가 왜 나왔을까요? 일단 보시면 the problem with the traditional four-forward classification 그래서 앞서 보았던 네 가지 부류의 그 isolating, 뭐 agglutinative, fusional, polysynthetic 이렇게 네 개의 부류로 형태론적으로 나누었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는 languages rarely fall neatly into one of the four classes. 그래서 이 네 개의 부류로 나누긴 했지만 정말 그들 사이에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English is not quite an isolating language. It has some inflection, but it is certainly not an agglutinating or a fusional language. 그래서 영어의 경우를 보면 isolating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앞서 보았던 Vietnamese 또는 Chinese와 같은 그런 극단적인 isolating language는 아니고요. 그래서 inflection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이것이 agglutinating 또는 fusional language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애매한 중간 어디쯤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Old English,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고대 영어의 경우에는요, fusional language에 좀 더 가까웠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세월이 흐르고 이제 이 언어가 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역사 속에서 이제는 오히려 뭐 isolating language에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언어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완전히 isolating language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다른 문제점은 sometimes the inflectional system of a language falls into one category but the derivational system fits better into another.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모폴로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inflection과 derivation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어떤 언어의 경우에는 inflectional system은 이 네 가지의 부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고 derivational system은 또 다른 하나의 부류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영어의 경우에 English derivational morphology is actually not that far from being agglutinating. 그래서 영어의 derivation 측면에서 보면 agglutinating 언어에 가깝고요.
자, 근데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의 몰핌이 하나의 의미를, 하나의 단어를 형성하는 isolating language에 가깝다고 했는데, 또, 데리베이션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것은 또 agglutinating, 언어에 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모든 언어들이 이 네 가지 부류 중에, 네 가지 그룹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점이 되겠고요. One way of dealing with these problems to give up the four-fold classification in favor of two different scales, that is the index of synthesis and the index of fusion. 그래서 캄리에 의하면, 이제 morphologist입니다. 이 캄리에 의하면 차라리 그렇다면 우리가 그 두 가지 인덱스를 상정을 해서 synthesis, 하나는 synthesis, 또 하나는 fusion 해서 이 두 개로만 그냥 결정을 하자. 어떤 언어는 synthesis가 강하고 어떤 언어는 fusion이 강하고 어떤 언어는 그 중간치이고 뭐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the index of synthesis looks at how many morphemes there are per word. 단어별로 몰핌이 몇 개씩이 존재하는지 그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언어를 이제 일단은 픽해서 그 언어의 단어들을 이제 쭉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어마다 몰핌들이 몇 개씩 존재하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Isolating languages will have few morphemes per word. In the most extreme cases, only one morpheme per word.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isolating language다 그러면 가장 아이디얼하게는 하나의 몰핌이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그런 예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두세 개의 몰핌이 하나의 단어를 이룰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어에는 하나의 몰핌만 들어가 있겠죠. 그러고 agglutinative or polysynthetic languages on the other hand will typically have many morphemes per word. 그래서 하나의 단어당 이제 agglutinative라든가 polysynthetic language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몰핌이 들어가 있겠죠. Because this is a scale, languages like Samoan or English can fall somewhere in between the extremes. 그래서 양쪽 극단에 만약에 synthesis의 스케일이 1부터 10까지 또는 1부터 100까지 존재한다 그러면 이들 영어라든가 아니면 사모안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50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의 스케일이다 그러면 50쯤 어디인가에 이제 존재를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the index of fusion 같은 경우에는 measures how many meanings are packed into each morpheme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몰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high on the index of fusion would be Latin inflection. 그래서 라틴어의 경우에는 퓨전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아마도 1부터 100까지를 숫자를 가지고 있는 스케일을 상정을 한다면 거기에서 그 100쪽에 가까운 게 아마 라틴어가 될 테고요. So at least three different concepts. 예를 들어서 하나의 몰핌, 그 하나의 몰핌에 여러 개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의 몰핌에 여러 개의 뜻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라틴어의 경우에는 gender, number, case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명사 같은 경우에는. 근데 또 이게 동사다 그러면 person, number, tense 이런 것들이 또 그런 몰핌까지도 다 녹아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몰핌에 여러 가지 뜻이 존재하게 되고 따라서 이 언어는 퓨전을 하다. 그래서 퓨전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ow in the index of fusion would be an agglutinative language like Turkish. 그래서 Turkish 앞서 보았던 터키어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몰핌이 하나의 어떤 inflectional 컨셉트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몰핌당 하나의 inflectional 컨셉트를 가지고 있다. 1대1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마 우리가 퓨전이라는 어떤 인덱스를 상정을 한다면 이 터키시는 또 다른 극단에 존재할 것입니다. 즉 1부터 100까지라는 어떤 숫자에서 아마 1쪽에 가까운 그런 언어가 되겠죠. 그래서 퓨전이 이제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스케일로 차라리 구분을 하자라고 했던 캄리의 주장이 이제 근래에는 제시되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subsection에서는 to look at the derivational and inflectional morphologies of a language separately and see where they fit on these two scales. 첫 번째로 만약에 이렇게 두 개의 스케일, 즉
synthesis와 fusion의 두 개의 스케일을 생각을 한 다음에 뭐 inflection과 derivation을 한번 본다면 첫째, in terms of inflection의 측면에서 English will be low on the index of synthesis, but we might place it higher on that scale if we are looking at English derivation, since many words in the language are formed by compounding, prefixation, or suffixation. 그렇네요. 그래서 영어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개의 몰핌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그래서 신테시스의 측면에서는 아마 이제 약하다, 신테시스가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인플렉션의 측면에서 인플렉션의 측면에서 그런데 오히려 이제 반대로 데리베이션의 측면이죠. 그래서 데리베이션, 잉글리시 데리베이션 했는데 데리베이션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안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morphological process, 즉 compounding이라든가 prefixation이라든가 suffixation을 해서 다른 어떤 베이스에다가 prefix나 suffix나 이런 걸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이거는 또 synthesis가 조금 더 너무 아주 낮은 건 아니고 좀 높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플렉션과 데리베이션의 측면에서 synthesis가 또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We might 또 이제 두 번째로는 또 we might class English higher on the index of fusion. fusion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거를 얘가 fusionality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if you are looking at verbal inflection, 그래서 동사의 어떤 inflection, 동사의 굴절을 생각을 해보면 the suffix s carries the meanings third person, present, and singular packed together in a form like walks. 그래서 s라는 거 하나의 몰핌만 봐도 이 s에 여러 개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3인칭, 단수, 현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그러면 영어는 인플렉션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 fusionality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Then if we are looking at derivation where each morpheme typically has one distinct meaning. 그래서 또 이제 또 상대적으로 데리베이션을 또 보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데리베이션의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몰핌이 여러 개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의 뜻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unhappy 하면 un은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고 not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happy는 happy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행복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몰핌이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데리베이션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런 서픽스들 또는 affix들 이제 통틀어서 affix들이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데리베이션의 측면에서는 이 영어라는 언어는 fusionality가 낮다. 퓨전의 어떤 스케일에서는 낮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 하나만 봐도 사실 어떤 그 synthesis의 스케일에서나 또는 퓨전의 스케일에서 데리베이션과 인플렉션을 또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약간은 아주 약간은 복잡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4.3의 subsection에서 보시면요. head versus depending marking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head는 우리가 compounding 얘기하면서 나왔었죠. 그래서 dependent면 head에 반대되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morphology signals the relationship between words and phrases. 그래서 어떤 구에 있어서 morphology 형태로는 이 단어별로 그 관계를 지금 표시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the main element in each syntactic phrase is called its head. The head of a noun phrase is the noun. The head of verb phrase is the verb, and so on. 그래서 noun phrase, 즉 NP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happy girl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head는 girl이 되겠죠. noun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하고 happy는 물론 그 부대적으로 girl을 꾸며주는 그러한 modifier가 될 테고요. 자, 그 다음에 뭐 VP, 즉 동사구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run fast 하면은 fast는 그냥 부대적으로 run을 꾸며주는 동사 run을 꾸며주는 어떤 modifier 역할을 하고 이 run fast라는 동사구에서 중요한 것은 run이라는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름도 VP라고 붙여졌고요. The other elements that combine with the head to become a phrase might be called the dependent of the head. Dependence of a noun can be adjectives, determiners, or possessives, and dependence of a verb can be its subject or object. Okay.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MP, noun phrase의 경우에는 a happy girl 하면은 girl은
걸은 head가 되겠고 이 구에서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happy와 같은 것들은 부대적으로 이제 의존하고 있는 것이니까 dependent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languages can choose to mark relationships between the head and its dependent in different ways. The relationship can be marked exclusively on the head or exclusively on the dependent or on both or neither. 그래서 이 dependent 이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언어별로 어떤 dependent에다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head에다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표시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언어별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f the relationship is marked by some morpheme on the dependent, this is called dependent marking. If it is marked on the head, it is called head marking. 그러네요. 그래서 dependent에다가 이 둘 사이에 dependent와 head의 관계를 표시하는 어떤 뭐 마커가 있을 텐데 그것을 dependent에다 표시하면 이 언어는 dependent marking language가 되는 거고요. 또 상대적으로 head에다가 이러한 둘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게 되면 head marking language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의 예시가 밑에 46번 그리고 쭉 47번 이렇게 48번까지 49번까지 나와 있네요. 쭉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될 텐데 한 가지만 보시면 예를 들어서 46A의 경우에는 영어가 되겠고요. 46B의 경우에는 헝가리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어의 경우에는 둘 사이의 관계를 어디에다가 표시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일단은 46A에 the mother's house 그랬어요. the mother's house 하면은 이 둘 중에서 head는 house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mother하고 house의 관계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apostrophe s, 이 possessive를 여기다가 지금 써주고 있거든요. 그럼 dependent에다가 어떤 마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 즉 영어의 경우에는 dependent marking language가 되겠고요. 또 한편 헝가리안의 경우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the man's house 이렇게 해서 the man's house에서 house가 더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되고 이게 head가 되겠죠. 그래서 the man은 물론 이제 그것의 dependent가 되겠고요. 의미상 보았을 때. 그런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 누구를 무엇을 소유하고 있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house에다가 R라는 어떤 마킹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언어에서는. 그러므로 헝가리안 같은 경우에는 head에다가 이러한 둘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이 언어는 head marking language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설명들이 쭉 다른 언어에서도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47, 48, 49에 걸쳐서 한번 보시면 될 테고 만약에 49처럼 지금 49의 언어는 Turkish가 되겠죠. 그런데 이 두 개의 관계를 뭐 head하고 dependent의 관계를 둘 다에다 표시하는 경우가 되겠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49회처럼 뭐 house door 이렇게 했는데 the door of the house에서 사실은 여기에서 head는 door가 되고요. 그리고 뭐 house genitive 이거는 dependent가 될 텐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에다도 몰피임을 붙이고 또 여기에다도 몰피임을 붙였어요. 둘 사이가 어느 게 possessor가 되고 또 어느 게 possessee가 되는지의 관계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거죠. 양쪽에 다 표시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head marking이나 dependent marking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양쪽에 다 표시했다. 그래서 double marking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7.4.4에서는 correlation이 나와 있죠. correlation은 뭐 이제 상호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typologists seek to find whether there are any patterns to the kinds of morphology one finds in a language, and if there are, why those patterns might exist. 그래서 어떤 패턴들이 보이게 되면 타이폴로지스트는 물론 이제 유형들을 분류하는 이런 학자들은요, 어떤 패턴들이 보이는지를 항상 당연히 보겠죠, 그렇죠? 각각의 어떤 뭐 이제 유형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언어들이 어떤 유사한 형태들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이제 재밌는 현상을 하나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면, isolating languages usually have rigidly fixed word orders. Thus, correlation makes perfect sense. If a language has no morphological way of marking the fusion of noun phrases in a sentence, those functions must be signaled by the position of noun phrase in a sentence. 그랬어요. 만약에 isolating language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들이
fixed word order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그 어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각각의 그 어떤 단어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그 펑션을 나타낼 수 있는 문장 중에서 이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펑션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뭐 affix를 붙여서 활용을 하는 그런 일이 흔치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문장 중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 주어 자리에 있느냐, 목적어 자리에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중에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어순을 잘 따라야지만이 어떤 게 주어이고 또 어떤 게 목적어이고 어떤 게 보어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버그라는 학자는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패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if a language has inflection, it will also have derivation. 그래서 어떤 언어를 쭉 살펴보니까 inflection이 있는 언어는 당연히 derivation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 그 역은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inflection이 있는 언어는 당연 derivation이 있고요. derivation이 있다고 그래서 늘 inflection이 있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이겠죠. 한마디로. 그다음에 if a language has separate morphemes for number and case, and if both are either prefixes or suffixes, the number morpheme almost always occur closer to the base than the case morpheme. 또 다른 재미있는 현상은 이거 generalize 할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몰핌들이 뭐 넘버와 케이스에 대해서 존재한다면 수와 격에 대해서 존재한다면 아마 이 수와 격 중에서 더 그 베이스에 더 뭐죠? 그 베이스에 더 가깝게 이제 발생하는 거는 넘버 몰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케이스보다는 그래서 넘버가 먼저 붙고 그 다음 넘버에 해당되는 몰핌이 먼저 붙고 그 다음에 케이스에 해당되는 몰핌이 나중에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observations such as these are called implication of universals. 그래서 implication을 하다는 건 어떤 뭐 이제 뭐가 뭐를 의미한다, 함축한다 이런 건데요. 함축적인 어떤 보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ased on observations of lots of languages, they are not true in every language, but they are true i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umber of languages. 그래서 언어의 대부분, 이게 모두 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았던 그린버그의 어떤 implication universal을 보시면 뭐 이것이 모두 다 모든 언어에 정말 공히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언어가 이러한 룰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비의 observation이 또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5에 나와 있는 genetic and aerial tendencies 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여러분이 쭉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그 챕터 7을 마무리를 하면서 exercise는 우리가 같이 수업에서도 보실 것이고 물론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한번 쭉 풀어보시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챕터 7을 마무리했는데 앞부분에서는 5가지 크게 뭐 터키시를 비롯해서 뭐 차이니즈라든가 또는 니시나벤 무인까지 해서 5개의 언어를 그 각각의 특징들을 보면서 그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과 그리고 이들 언어가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한번 추출해보는 그러한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지금 오늘 이 동영상에서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 언어들을 형태론적 측면에서 4가지 부류로 나누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 4가지 부류로 나눈 것들이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게 언어들을 나눌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게 약간은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보더라인에 걸치는 그런 언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거는 완전히 아이솔레이팅 하지도 않고 완전히 퓨전을 하지도 않고 어느 중간쯤에 완전히 어글루터너티브 하지도 않고 뭐 그런 언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말을 하려면 뭐 이제 어떤 스케일을 도입을 해서 신테시스와 또는 퓨전의 어떤 스케일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거를 측정을 해보자라고 했던 그런 컴리와 같은 학자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그 이후로 중요한 하나의 용어였던 implication universal이라는 그 표현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챕터 7을 마칠 거고 이제 여러분을 챕터 8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